인류 진화 최고의 방식 프라이드. 공정함과 자부심의 관계. 살다 보면 유달리 운이 따르는 날이 있다. 가령 이런 경우다. 당신이 친구와 두서없이 수다를 떨며 길을 걷는데 초록색이 도는 친숙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온다. 허리를 굽혀 들여다보니 이게 웬걸 20달러짜리 지폐다. 운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5달러 아니 단돈 1달러짜리 지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은 예리한 눈썰미와 순전한 운 덕분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는 뜻밖의 행제를 만나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불로소득을 잡으려는 순간 옆에 있던 친구도 몸을 굽히고 손을 뻗는다면 친구도 그 20달러를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당신이 재빨리 낚아챘지만 친구의 빈손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어떡하겠는가? 아마도 그 20달러짜리 지폐가 더 이상 나만의 것은 아닌 듯한 기분일 것이다. 행운이 내 손에 쥐어준 지폐이건만 이대로 친구와 헤어진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돈으로 가까운 카페에 가서 고급 음료와 크루아상을 사 먹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함께 보기로 한 영화를 당신이 계산하겠다고 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바꿔보자. 지폐를 동시에 발견한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대도시 번화가에서 당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던 낯선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자. 두 사람이 동시에 지폐를 발견했지만 당신이 먼저 잡았다. 운이 약간 모자랐던 그 낯선 사람에게 커피나 영화 비용을 당신이 내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10달러 아니면 최소한 5달러까지 내줄까 하고 생각할 수는 있다. 혹은 그저 어깨 한번 으쓱한 뒤 살짝 웃거나 억지 웃음이라도 보이고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20달러가 더 생겼다는 사실에 흐뭇해하며 가던 길을 계속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사회과학자들은 바로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실험을 몇 년에 걸쳐 수행해왔다. 피험자 2명에게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하고 무작위로 제안자와 응답자 두 역할 중 하나를 준다. 그런 다음에 제안자에게 20달러짜리 지폐를 주고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 제안자는 앞으로 응답자를 다시 만날 일이 없을 테니 그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아니면 연구에 참가하겠다고 똑같이 신청했으나 어쩌다 한 푼도 못 챙긴 운 없는 응답자에게 얼마나 됐든 적당하다 싶을 만큼 몫을 나눠줘도 된다. 당신이 이 실험에서 제안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생전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혼자 20달러를 다 갖겠다고 해도 당신의 권한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신의 금전적 이득을 최대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이 상황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사람이 고려하는 것이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최대화하는 것뿐이라면 누구든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사람들 대부분은 그 돈 전액을 가져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성인 대다수가 이 공돈을 50대 50, 거의 가깝게 혹은 60대 40 정도로 나눈 것으로 나타난다. 한 발 늦은 상대방에게도 발견자로서 일종의 수수료를 챙길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절반인 10달러 이상을 나눠줄 사람은 없다. 상대방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따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보통 23세 미만이었으며 예외적인 경우였다. 한편으로 서구권에서는 수없이 행한 이 유명 실험 심리학 게임에 참여해본 대학 졸업 연령 이상의 대다수 성인들은 상대방에게 절반인 10달러를 약간 밑돈 액수를 주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령 동전 던지기 20달러를 얻었다는 것이 그 돈을 정당하게 챙겼다는 뜻은 아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은 그 20달러를 혼자 챙겨 나온 스스로를 용인할 수 있을까? 독재자 게임으로 알려진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반복 검증된 이 결과는 심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 중에 하나다. 사람은 눈앞에 금전적 이익에 최선이 될 행동만을 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행동을 택한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 밝혀졌다. 공정함의 기준이 모든 곳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구 사회에서의 뜻밖의 행진하면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을 공정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비서구의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독재자 게임에서 20달러를 받은 야사와섬의 주민들에게 공정한 분배 액수는 7달러였고 볼리비아의 치만의 부족민들에게는 5달러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한 분배는 전체 액수의 25%에서 최대 50%로 연구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인간 행동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문화적 차이들 중 최대치에 해당한다. 이 거대한 문화적 차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공정함이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공정함은 사회적 규범이다. 우리는 이 규범을 우리가 속한 사회의 타인들로부터 학습하며 이 규범이 학습을 통해 내면화하면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어쩌다 생긴 돈의 절반을 낯선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북아메리카의 문화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믿음을 사람들 안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의 객체적 자아가 사회에서 옳다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공정함은 문화권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많은 사회적 규범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런 규범들은 사회화를 통해서 학습하며 종국에는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어떤 사회에서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규범을 지켜야 하는지를 돌아보고 또 그 규범을 잘 지키도록 스스로를 일깨우는 것도 우리에게 정체성이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는 스스로가 사회의 규범을 잘 따르고 있다고 혹은 그 이상을 해내고 있다고 느낄 때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이 욕구는 우리의 객체적 자아가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힘이다. 자부심은 모범적인 사회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품는데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자부심은 우리 사회의 규범을 학습하고 그것을 확고하게 내면화하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자부심은 우리 종이 시작된 이래로 일구어온 주요한 진보를 이끈 힘인 누적적 문화 진화로 알려진 현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한 감정 중의 하나다. 문화도 진화한다. 누적적 문화 진화는 예술, 과학, 기술, 종교, 제도, 가치관 등 한 사회의 모든 문화 지식이 서로를 발판 삼아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한 개인이 한 공동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진보한 문화체계가 형성된다. 많은 진화 과학자들이 이러한 문화체계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우리 종의 생존 및 궁극적 성공과 근본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종이 어떻게 현재의 우리가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진화만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 전체가 진화하고 변화하면서 사람의 심리를 형성해 온 역사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현재 어떤 다른 종과도 같지 않은 독특한 종이 된 데에는 유전자의 진화만이 아니라 문화의 진화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문화 진화와 관련해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점일 듯하다. 우리는 현재 우리를 만들어낸 것이 유전자임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문화적 학습 없이는 우리가 멀리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망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습이 분명하게 필요한 분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컴퓨터 조립은 말할 것도 없고 단순히 그 사용법만을 배운다 해도 우리에게는 유전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컴퓨터라고 보이지 않는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해보자.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유전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섬에서 자라는 식물 가운데 먹어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에 독이 있는지, 또 물고기를 잡거나 죽이는 데 필요한 창을 어떻게 만드는지 등 상당히 정교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그 섬에서 며칠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농작물 재배법이나 식량 조달을 위한 시장 제도, 요리법 등이 발달하지 않는 사회라면 혼자서 살아나갈 방도가 있을까? 19세기 유럽 제국주의 열강에 많은 탐험가들이 맞닥뜨렸던 현실을 생각해보면 문화적 학습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이역만리에 발이 묶인 그들은 이 지역에서 장관 세월 성공적으로 정착해온 원주민들과 협력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었다. 이 탐험가들에게 야생 식물을
민감한 의장이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지식은 물론 채집이나 사냥에 필요한 기술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적절하고도 절묘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황야에서 길을 잃은 영국 탐험가 로버트 버크와 월리엄 월스의 이야기다. 그들은 원주민들이 주식으로 빵으로 만들어 먹는 양치 식물인 마름의 수확법을 알아내고는 이것이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버크와 월스는 하루에 2, 3kg씩 마름빵으로 배를 채웠지만 아사하고 말았다. 마름빵 불내성과 마름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인 티아미나제 즉 티아민 분해효소 중독이 원인이었다. 원주민 사이의 문화적 지식 기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였던 이 탐험가들은 원주민들이 마름빵을 만들 때 언뜻 보기에는 의례 같지만 알고 보면 독성 제거에 반드시 필요한 몇 단계의 절차를 이행했던 사실을 놓친 것이다. 그 조리 절차를 보자면 마름에 홀씨 주머니를 가루로 빻아 다량의 물을 부어 채로 걸러낸 다음에 반죽해서 얇은 떡 모양으로 빚어 재 속에서 익힌다. 그런 뒤에 홍합 조가비로 만든 수저로 떠먹는다. 사소해 보이는 하나하나가 모두 타아미나제의 독성을 분해 또는 파괴하는 데 결정적인 절차였다. 마름을 식용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다양한 기술의 총합이어서 누가 되었던 혼자서 알아내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이런 기술은 집단에 의해 개발되고 세대마다 개선사항이 추가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대를 이어서 전승된다. 오늘날 존재하는 소규모 공동체의 사이들은 수년간 다듬어져 내려온 기술과 지식으로 살아남은 것이다. 이것이 지금은 멸종했지만 우리와 유전자 배열이 거의 일치하는 종들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동물종과 우리 종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누적적 문화는 호모 사피엔스의 선조로서 약 150만 년 동안 아프리카에 살았던 호모 엘렉투스와 함께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선행 인류는 상당히 정교한 석기를 만들고 사용했으며 불을 이용해 조리했다. 석기와 불의 사용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라도 단독으로 단번에 획득했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선행 인류가 이런 문화적 진보를 이루었어도 우리 종에게서 볼 수 있는 진보에 미치지 않는다. 호모 엘렉투스는 100만 년 동안 여러 형태의 주먹도끼와 가로날 도끼를 만들어냈다. 이는 몇 달마다 아이폰 업그레이드 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호모 엘렉투스의 뒤를 이은 선행 인류의 네안데르탈인은 현대의 사람과 유전자 배열이 99.5% 일치하고 상당히 진보한 도구를 다수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현대 인류의 문화나 문화적 진화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네안데르탈인은 호모 엘렉투스와 마찬가지로 결국 멸종했다. 호모 사피엔스와 그 이전 모든 선행 인류의 결정적인 차이는 현대인의 두뇌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는 점이다. 그 결과 우리 종은 우리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배우고 모방하고 개선하는 기술에서 어떤 다른 선행 인류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출 수가 있었다. 우리는 같은 집단의 타인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하여 우리의 여타의 어떤 종과도 다른 독특한 종으로 만든 차이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처럼 누적된 지식이다. 우리가 타인의 발명품을 가져다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학습 능력 덕분이다. 이 역시 사람이 다른 유인원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침팬지와 1대1로 인지능력 테스트를 치른다면 많은 과제에서 비길 뿐더러 일부 과제에서는 난감하게도 침팬지가 이긴다. 하지만 침팬지가 우리에게 번접할 수 없는 한 가지 인지 영역, 그것이 바로 타인을 모방하고 타인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이다. 침팬지도 분명 서로를 모방하지만 그들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모방한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 의도 없이 혹은 결과에 대한 생각 없이 모방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스라엘에서 온 전 학생이 있었다. 내 옆자리에서 앉은 그 학생은 아직 영어를 못해서 내 숙제를 베꼈는데 이름까지 베껴 쓰는 것이었다. 침팬지의 무의미한 모방이 바로 이런 경우다. 우리는 모방하는 이유, 즉 모방의 목적을 알고 하기 때문에 능숙하게 학습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타인의 성공을 이어받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다. 인간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것은 자신이 잘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모방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그냥 본대로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할 때면
나만의 멋스러운 재주를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획기적인 요소를 결합해 원래의 기술을 크게 향상시키기도 한다는 뜻이다. 어린 시절 두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던 때를 생각해보자. 아마도 처음에는 이를 가르쳐주는 어른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런 다음 그의 동작과 행동, 그러니까 자전거에 오를 때 어느 쪽에 사는지, 페달에 어디쯤을 발을 올려놓는지, 페달을 언제 밟기 시작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흉내내서 시도했을 것이다. 마침내 균형이 잡히고 앞으로 달리면서 그 느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를 따라할 필요가 없어진다. 자신에게 더 편한 쪽 발을 굴러 출발하거나 페달에서도 힘이 가장 잘 들어가는 위치를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꺼이 시간을 내어 직접 몸으로 가르쳐주며 자신의 동작을 따라하게 하고 자신의 허리를 끊어질 듯 아파도 꾹 참고 아이가 스스로 균형을 찾을 때까지 옆이나 뒤에서 자전거를 붙들고 함께 달려준 어른의 용맹한 봉사 덕분이다. 자전거 타기가 되었건 컴퓨터 조립이 되었건 어떤 어려운 기술을 숙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직까지는 사회적 학습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기꺼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혹은 모방을 허락하는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 말이다. 이를 증명하고자 한 진화생물학의 연구팀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널리 알려진 한 가지 방법을 이용했으니 바로 대회를 연 것이었다. 연구진은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문어발 날강도라고 하는 게임을 설계했다. 이는 도박장 슬롯머신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이파리 날강도라는 별명에서 따온 이름이다. 이 게임은 레버가 아주 여러 개 달린 복잡한 슬롯머신을 이용한다. 게임에 참가한 프로그래머들의 과제는 이 세 가지 전략을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만큼 이용하여 가장 높은 포상을 얻어내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은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관찰을 통한 학습, 활용이었다. 우선 시행착오 학습은 직접 해보며 학습하는 방법으로 어떤 레버를 당겼을 때 얼마나 보상이 높은지, 또 어떤 레버는 그렇지 않은지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다. 한편 관찰 학습은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학습법으로 다른 참가자들이 어떤 레버를 당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봄으로써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이는 다른 참가자가 당긴 레버가 효용이 높았는데 자신은 이를 아직 알지 못했을 경우에 유용한 전략이다. 하지만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수를 다른 참가자가 쓴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활용 전략은 참가자가 보상이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레버를 당기는 전략이다. 실제로 포상을 가져오는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두 전략을 통해 학습한 수를 확실하게 써보기 위해서는 활용을 자주 도입하는 것이 좋다. 이 대회에 참가한 프로그래머 104명은 세 전략을 다양하게 결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일부는 주로 시행착오 학습법을 쓰면서 활용을 결합했고 일부는 시행착오 학습법과 관찰 학습법을 동시로 이용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주로 관찰 학습법에 의지했다. 프로그래머들이 활용 전략을 이용한 빈도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 전략을 자주 넣어서 잭팟을 터뜨릴 기회를 많이 두는 프로그래머가 있는가 하면 활용 전략 사이에 학습을 수차례 섞어서 활용 한 번에 큰 포상을 가져올 확률을 최대화한 프로그래머도 있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높은 포상을 가져온 프로그래머들이 전부 공통된 한 가지 패턴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짧은 시간 동안 큰 이익을 얻은 프로그래머들은 전부 관찰 학습 비중이 높으면서 학습된 것을 이용해 수익이 확실한 수를 쓰는 활용 전략을 충분히 결합한 구성이었다. 최종 승자는 디스카운트 머신이라는 이름이 붙은 프로그램으로 관찰 학습의 95%의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 5%는 시행착오 학습에 할애했다. 연구자들이 사회적 학습에서 오는 이익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수차례 회방을 놓았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학습으로 획득한 정보가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게 하는 조치도 여러 번 취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사회적 학습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해도 시행착오 학습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보다 큰 이익을 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근거는 명확하다. 타인이 이미 학습한 것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훨씬 용이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학습은 지식을 획득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전략이다. 따라서 사회적 학습은 인류의 누적적 문화 진화의 근간이 된 과정이다. 사회적 학습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인원 사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회적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 감정, 그리고 문화적 진화를 가능하게 해준 감정이 바로 자부심이다. 자부심은 우리 종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다. 자부심이 역사에서 발견한 것들,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종에게는 없는 인지 능력이 있다. 우리의 이 능력을 통해서 문화의 누적이 가능했으며 이것이 우리를 오늘날의 우리로 만들어 주었다. 누적적 문화 진화는 다음에 세 가지 인지 능력을 성취할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 첫째, 기술을 개발하고 유용한 지식을 획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이 지식을 타인과 공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셋째, 그러한 공유를 통해 누적된 문화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모든 과정이 거듭되면서 새로 획득된 기술이 진보와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인지 능력을 심리적 측면에 접근해 보면 그 능력의 근간은 세 가지 욕구로 설명할 수 있다. 창조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욕구, 자신이 창조한 것을 타인에게 가르치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최소한 기꺼이 가르치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다. 이 세 욕구 모두 자부심을 느낄 때 촉발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동력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부심은 우리가 사회가 바라는 유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든다.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창조하고 건설하도록 밀어붙이는 힘이라는 이야기는 새삼스럽지 않다.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가진 것을 주고 건강한 시민으로서 선거일에 투표하는 등의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자부심이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 또한 자부심이다. 자부심이 있기에 우리는 지겨운 업무를 끝까지 해내고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적신적 사고에 몰입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업무 습관이나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대부분 진정한 자부심의 결과물이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오만한 자부심도 노력과 창의성을 자극할 수가 있다. 비록 그것이 순수하게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에 발로하기보다는 권력과 지배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혹은 남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진정한 자부심이 되었건 오만한 자부심이 되었건 자부심은 창조하고 건설하고자 하는 욕구,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힘의 중심이 되는 감정이다. 자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습득한 문화적 지식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자극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있는 도구를 쓰면서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럭저럭 살아갈 뿐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의 1장에서 했던 이야기다. 즉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이다. 이것이 딘 카르나제스가 밤새워 달리는 이유, 스티브 잡스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혁명을 가져온 이유, 폴 고갱이 자신의 가족과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기존의 화풍을 깬 예술적 작품을 창조한 이유일 거다. 하지만 당신은 위대한 발명가나 예술가 그리고 각 분야의 창조적인 사람들이 자부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해냈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 혁신가들을 이끈 힘은 순수하게 미와 진리 혹은 지식을 추구하는 열정일 뿐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욕구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말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보자. 몇십 년 전 과학 철학자 데이비드 홀은 인류학의 기준을 볼 때 전형적인 수렵, 채집 부족이나 소규모 농경 부족 사회와도 달라도 너무나 다른 한 인구 집단을 연구했다. 여기에 그는 부족이나 종족 사이의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인간 사이와 문화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문화기술지라는 인류학의 방법론을 이용했다. 홀이 선택한 인구 집단은 실험실에서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신하는 생물학자 그룹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 과학을 진보하게 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즉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창안하도록 이끄는 힘은 무엇이며 또한 그 개념이 해당 분야에서 널리 수용 혹은 거부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했다.
그 훌륭한 과학자들이 보수가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닌데 실험실을 떠날 줄 모르고 수시로 밤샘도 마다 않으면서 연구에 매달리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결론이 뻔한 질문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모름지기 과학자란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실험을 무수히 거듭하는 것은 만물, 그러니까 이 세계, 우주, 정신, 몸의 본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이용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서이다. 그들은 우리 종에게 진보를 가져다 주며 궁극적으로 인류에 이바지할 발견을 하고 싶어한다. 이것이 과학자들을 진보하게 만드는 목적이다. 그렇지 않은가? 틀렸다. 일반인들이 예상하는 바와 달리 홀의 연구가 밝혀낸 과학자들의 모습은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근거, 즉 자신이 세운 가설을 뒷받침해줄 근거를 찾아내겠다는 일념으로 맹렬히 매달리는 개인들이었다. 이 연구는 과학자가 자기 한 몸 돌볼 생각 없이 오로지 인류에게 도움이 될 과학적 지식을 찾기 위해 실험실에 처박혀 뼈빠지게 연구에만 몰두하는 치밀하고 세심한 사람들이라는 세간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홀은 이렇게 평했다. 나는 수백 시간에 달하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과학자가 되고 또 계속해서 이 일에 종사하게 된 다양한 동기를 들었다. 하지만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은 어느 누구에게한테서도 듣지 못했다. 내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왔다. 네, 물론 있죠. 인류에 도움이 되는 게 좋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기초 연구에 헌신하는 과학자들의 공적은 기꺼이 인정한다. 과학 분야가 거둔 기이한 성공이 과학자들의 선한 의도가 낳은 결과라고 말하기에는 충분치는 않다. 흔히 말했던 것처럼 과학계에서 어떤 새로운 발견에 대해 최초로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의 이름만 기록에 올리는 관행은 원래 그 연구를 다른 분야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장려하여 가능하면 빨리 실용화하게 할 방도로 도입된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관행이 과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이들이 최고의 난제를 찾아 수많은 시간을 들여 그것을 해결하고 그러고 나면 또다시 해법이 필요한 새 문제를 찾아 나서는 것은 문제를 푼 사람으로 기록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다. 과학적 문제를 풀거나 발견을 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궁극적 성취이자 과학계 사람들이 느끼는 자부심의 원천이다. 이것이 과학계 전체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세운 가설이 옳고 다른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분투한다. 이것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힘이다.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나 암 그 자체의 기쁨보다 훨씬 큰 힘이다. 홀은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한다. 과학자들의 이기적 욕구가 과학의 진보를 가져오며 자신의 노력과 발견에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에 중대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이다. 자부심이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동기가 바로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과학 연구가 항상 천재급의 발견을 낳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작업에 대한 오만한 자부심은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자신이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지 못하게 하며 심지어는 정색하거나 부정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수리 물리학자 로드 케빈은 모순된 근거를 마주하고서도 자신의 가설을 변경할 것을 거부한 동서고금의 수백 명, 아니 어쩌면 수천 명의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케빈의 경우에는 자신이 주산한 지구의 나이가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컸는데도 이에 물러서지 않고 실험하고 또다시 실험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다. 이것은 자부심이 과학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확고한 예증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과학이 진리를 추구한 냉정하고 공평무사한 학문이라는 생각에 대한 반증이요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의 어두운 일면을 일깨워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품겠다는 이기적 이유 하나 때문에 연구에 헌신하고 천재적인 업적을 생산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과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사이가 높은 지위라는 보상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승진을 가져다 주거나 혹은 새로 발견한 정리에 이름을 붙일 기회를 가져다 주는 지식이 이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깊은 밤까지 땀 흘리는 동기는 아니다. 그 동기는 그 지식의 발견 혹은 획득에 수반되는 감정이다. 발견자, 창조자, 혁신가 등 무언가를 성취한 모든 사람들이 무수히 뒤풀이되는 쓰디쓴 자전 속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감정이다. 따라서 자부심은 누적적 문화 진화를 이끌어낸 첫 번째 심리적 욕구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이 헌신적으로 무언가를 건설하고
창조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자부심인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심리적 욕구로 자신의 지식을 타인에게 기꺼이 심지어는 열심히 가르치고 나누고자 하는 욕구와 자부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